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전에 지난해 4분기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08.17%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7년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매출은 93조 원으로 22.7%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최근 메모리 가격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돌파했고요. 매출은 93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중국 측에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오간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양국이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청와대 설명에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미국의 역할에도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 측에 적극적인 대북 설득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측에선 노력해보겠다고 화답하면서도 인내심을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쌓아온 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화돼서 좀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실종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기존 3단계 비핵화 해법에 대한 의지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북한이 당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실용적인 접근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대방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주장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실에 입각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는 국민의 인내와 이해도 필요하다며 정략적인 이유로 발목을 잡지 말고 상황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이 대통령은 또 한류 제한 조치, 이른바 한한령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향후 수역 경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현지 기자간담회에선 한중 문화교류 확대 여부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류 제한 조치, 이른바 한한령을 둘러싸고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거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겁니다. 조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는 언급도 했다고 이 대통령은 소개했는데 양국이 신뢰를 쌓아나가면 한한령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거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간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서해의 잠정 조치 수역 내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물이 중국 쪽 경계부터 살짝 넘어온 건데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냥 그어버리자.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셀카를 찍을 때 활용했던 샤오미 스마트폰을 두곤 해당 기종의 디스플레이는 한국산이고 한중 협력의 산물이라고 시 주석이 소개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또 시 주석과는 올해 중국에서 열리는 에이펙을 계기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크다며 시 주석이 자주 오라고 했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직접 만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용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쇄신을 위해 당명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윤석열 절연 문제를 두고는 계엄,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내외 압박 속에 예상보다 하루 일찍 쇄신안 카드를 꺼내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계엄으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에게도 상처가 됐다며 계엄은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 뒤 첫 공식 사과입니다.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관심을 끈 윤석열 절연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었는데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계엄,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표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연 확장을 위한 보관도 제시했습니다. 청년 의무공천제 도입과 공천비리 근절, 나아가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쟁점인 지방선거 당심 민심 경선 룰을 두곤 지역과 대상에 따라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며 당심 70%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이번 발표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변화의 시작을 선언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소장파 초재선 모임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와의 명확한 절연이 쇄신의 선결 조건이라며 내부 인테리어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이 판단, 평가할 문제로 실천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엄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선 계엄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과거와의 절연 의지도 담겼다는 측면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어도 긍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정체된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반성과 쇄신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로 꼽힙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대국민 기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철이 지나도 너무 지난 사과라는 건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서울 가락시장을 찾은 정청래 대표. 싱싱한 사과를 보니 12.3 비상계엄에 사과 않는 국민의힘이 떠올랐다며 재차 국민의힘을 향해 사과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철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공교롭게 정 대표 발언 직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가 이뤄졌지만 민주당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등 떠밀려 철지난 사과를 했을 뿐이고 계엄을 잘못된 수단 정도로 치부하는 등 내용도 볼품없다는 겁니다. 쇄신안이라고 내놓은 당명 개정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 외형 교체라며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심과 행동이다.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진심 마음까지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이재명 정부와 대립 노선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장 대표가 민생 발목 잡기라는 속내를 스스로 밝힌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 한 줄이 없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를 찐윤 인사로 채울 때부터 알아봤다고 혀를 차는가 하면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지율을 구걸하는 쇼다. 늦어도 너무 늦어 이미 썩어버린 사과다.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끝내 절연은 없었다며 국민의힘에 남은 쇄신은 경제적 파산과 정당 해산뿐이라고 민주당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면 2차 종합특검 수용 등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이 대다수여서 입장차를 좁히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찰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 배우자에게 금품 수천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들을 오늘부터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경찰청은 김병기 의원 아내에게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고 탄원서를 통해 주장한 동작구 전 의원 전모 씨와 김모 씨를 오늘과 내일 차례로 불러 조사합니다. 경찰은 금품 제공 의혹으로 고발된 두 사람을 상대로 탄원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할 예정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은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지난달 출국 당시 이번 주말쯤 귀국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정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은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31일 출국했습니다.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미국으로 떠난 건데 김 시 의원은 가족 관련 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귀국 시점이 주목되는 가운데 김 시 의원은 출국 당시 이번 주말쯤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의 출국 사실을 확인한 뒤 조기 귀국을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김 시 의원이 예정보다 늦게 입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핵심 피의자의 출국을 막지 못해 소환 조사가 늦어졌다는 지적과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김병기 의원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 수사 자체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상황. 지난 2024년 서울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 종결을 보고하자 당시 서울경찰청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며 갈등을 겪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내사 종결 배경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무마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선우,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무주택자임을 강조하며 20억 원대 전셋집에서 거주해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최근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으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만적 행태라는 비판 속에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는 더욱 거세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실망스럽다면서도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훈 후보자의 배우자는 재작년 서울 반포동에 있는 54평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수십억 원 차익이 예상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물량으로 당시 경쟁률만 80대 1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 요청서에 아파트 가액을 37억 원으로 기재했지만 실제 호가는 100억 원에 육박한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60평대는 지금 100억 얘기해 주시는 데도 있고 2년도 안 돼 7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확보하고 170억 원대 재산을 신고한 이 후보자. 과거 집 없는 서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가 무주택자이다. 저는 지금 실직자라 공직자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오해를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청약제도를 비판한 사실이 알려지며 서민 코스프레,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이 미성년자 시절 부모 찬스를 활용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의혹과 장남 논문 작성에도 배우자 도움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까지 더해지자 야권의 낙마 공세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의도적으로 사전 검증을 전혀 안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1일 1 논란 속 여권 핵심 지지층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민주당은 적극 옹호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해명이 어려울 거란 비관론까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당사자 소명이라며 수습의 공을 이 후보자에게 넘겼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잘 소명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 이 후보자가 연일 제기되는 새로운 의혹을 해명하고 2주 뒤 무사히 청문회를 치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려 했지만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사이 의견 조율을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 회동을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건 겁니다. 본회의 개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국회의장실은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즉시 다시 회동을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며 또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드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순방에 나선 엄중한 시기라는 점도 언급했는데 외교 성과가 강조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에 시선이 쏠리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신 의장실은 특검법 등 주요 안건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본회의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국회 법사위도 일단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2차 특검법은 물론 여야가 발의한 통일교 관련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 신속 처리하려 했는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특검법의 법사위 강행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다음 주 월요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2차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정이 연기됐을 뿐 특검법을 두고 여야 이견 자체가 해소된 건 아닌 만큼 법안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저는 법리상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안에 몸이 정갈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냄새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같은 편이라고 봤던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실수한 거라니까.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2척을 납포했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무기한 통제해 판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미국 제재 위반 혐의로 벨라 1호를 2주 넘는 추적 끝에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사이 해역에서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남부사령부는 카리브해에서 역시 제재 대상인 무국적 암흑함대 유조선 소피아호를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두 유조선이 최근 베네수엘라에 정박했거나 원유를 실으러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완전 봉쇄를 지시한 데 따라 유조선 납포 작전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벨라 1호는 미 해안경비대 단속 뒤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했는데 러시아는 자국 유조선에 대한 무력 사용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수출길이 막힌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미국이 시장에 대신 팔고 수익을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대한 통제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바꾸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going to take between 30 and 50 million barrels of oil. We're going to sell it in the marketplace at market rates, not at the discounts Venezuela was getting. 백악관도 베네수엘라 원유 확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임시당국 간 이뤄진 거래라며 미국 정부가 이미 베네수엘라 원유를 국제시장에 팔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already begun marketing Venezuelan crude oil in the global marketplace for the benefit of the United States, engage the world's leading commodity marketers.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서 무기한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백악관에서 주요 석유 기업 대표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과 투자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덴마크와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국제법 위반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그린란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 동원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미 국무장관이 다음 계획을 내놨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그린란드 매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의도였다며 다음 주 덴마크와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Why has the administration not taken Denmark's offer to discuss the situation in Greenland? I'll be meeting with them next week. 또 모든 현안에 있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다면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할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그린란드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ore control over the Arctic region and ensuring that China and Russia and our adversaries cannot continue their aggression in this very important and strategic region. 유럽연합은 국제법 위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린란드와 덴마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Greenland belongs to its people. They have the full support and solidarity of the European Union.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돕지 않더라도 미국은 항상 나토를 도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없는 나토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가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았지만 자신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무력 사용에 나설 경우 그린란드를 30분 안에 접수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나토 해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는 만큼 실제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 약 2,176조 원으로 50%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7일 국익을 위해 2027년 국방 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닌 1조 5천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적었습니다. 이어 이는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적이 있더라도 안전과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이 유엔 산하기관 등 60여 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구 31곳과 비유엔기구 35곳에서 탈퇴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탈퇴한 기구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의 주권과 경제 이익에 반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프로그램을 조장한다며 탈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탈퇴 선언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인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 헌금을 받았다며 탄원서를 낸 전직 동작구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언제 착수할지도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정치 헌금 의혹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된다고요?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전모 전 동작구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른 한 명인 김모 전 구의원은 내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 각각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줬다가 몇 달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지난 2023년 김현지 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에게 전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같은 탄원서를 동작경찰서에도 전달했지만 2달가량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는데 이 탄원서에는 김 전 대표 아내의 구의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도 담겨 있어 관련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들 전직 구의원에 대한 조사를 먼저 마친 뒤 정치헌금 전달 창구로 지목된 이모 구의원과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개시 시기도 관심인데 수사를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 동작경찰서까지 강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경 서울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당시 사무국장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까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김 시 의원은 녹취가 공개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미리 정해진 가족 관련 일정으로 도피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당초 이번 주말 돌아올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조기 귀국을 요청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핵심 피의자 출국을 막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결국 김 시 의원이 귀국해 조사받을 때까지 수사 지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내란 특검 수사팀이 모여 구형량을 논의합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두고 치열한 내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오늘 내란 특검 회의가 열린다고요? 네, 내란 재판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오늘 오후 3시 내란 특검팀이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에 참여한 부장검사들과 특검복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까지 회의에 참석할 전망입니다. 수사기간 종료 뒤 원대 복귀했던 검사들도 출장 형태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 무기징역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하겠다며 앞으로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오늘 회의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데 내일 결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내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의 결심 공판은 오전 9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원래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어제도 밤늦게까지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만큼 오래 걸릴 거 고려해 시간을 조금 앞당겼습니다. 내일은 먼저 특검이 각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서 구형을 하고 이에 맞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정식적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시간 제약을 두지 않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오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조사 결과나 공판 단계에서 입수된 추가 증거를 반영해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바꿔야 한다는 게 그 취지였는데요. 어제 재판에서도 내란 특검은 공소장 변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소장 변경은 공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인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경호처 비아폰 통화 내역, 추가 증거 신청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변경한 공소장에 새로운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였는데요.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허가된다면 어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또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새로이 재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돼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반발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엉뚱한 공소장 변경이라며 급기야 재판부에 공판 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특검이 말하듯이 원래 기소된 내용 거기로 딱 국한되는 것이 맞고요. 더 이상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주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상 저희들에게는 저희 청구권이 있습니다. 정지 청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 재판부 입장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시면 재판부 의견까지 그거에 대해서 굳이 결정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벌어진 공소장 변경 공방. 재판부는 바뀐 공소장이 기존 주장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강력한 항의에도 특검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제 문제가 있으면 입증을 못한 검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변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또 보이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역 전략에도 재판부는 내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내부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검 결정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6년 8월 검찰은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사건 주범으로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라 특검의 선택지가 많진 않습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 같은 법적인 잣대에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로 판단한 국민 여론까지 살피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데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경우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은 고민할 지점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 이적 혐의 사건 재판은 따로 진행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보신 대로 오늘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최종 정리합니다. 법정형이 중한 만큼 그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량이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무기징역 또는 사형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굉장히 많은 재판 받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내란에 관한 우두머리 이 사건에 있어서의 특검의 이제 구형량이 조만간 공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형량 자체가 법정형이 굉장히 높은 범죄인데요. 사형 아니면 이 무기징역 내지는 무기금고밖에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법률상 감경 내지는 정상 참작해서 장량 감경을 할 수 있고 장량 감경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형이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50년 구간으로 이 유기징역형도 충분히 구형 내지는 선고가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간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주장할 만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객관적 평가거든요. 예를 들어 이 재판에 출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초반부에는 좀 출석조차 용이하지 않았고요. 또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든지 또 특검과 자주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장량 강경까지 한 형량을 고려해서 구형을 한다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굉장히 높은 법정이기 때문에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1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정상 참작 사유가 참작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자, 오늘 오후에 특검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구형량 회의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통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 구형량 회의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보통 이 검사가 사건을 기소할 때는 공판 카드라고 해서 그 안에 수사검사의 구형량을 기재하고요. 또 공판검사도 수사검사의 구형량을 참작을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행 등이나 피해자의 합의 등을 고려해서 변경된 구형을 기재하고 구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워낙에나 국민적인 큰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실제 수사에 관여했던 모든 검사들이 모여서 구형량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의 피고인들도 병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형이 지금 단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의 구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형의 순서라든지 또 각자 피고인의 가담 범위에 따라서 같은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다 하더라도 분명히 구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차등을 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전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거 사례를 보면 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군부 판례는 어땠습니까? 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도 사형을 선고했는데 최종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징역 17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아마 이 국내 사례로는 이 두 사람, 이 두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구형량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하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1심에서는 이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1심에서도 선고 형량을 보면 1심의 형량이 가장 높고요. 2심에서는 일부 피고인이 인정하는 태도로 돌아서는 등 이 정상 참작 사유가 생길 경우 한 차례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의 검찰의 구형량이 가장 높고 법원의 선고 형량도 통상적으로는 1심의 선고 형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현재 나오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무기금고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잠깐 서울고검으로 가보겠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김태훈 합동수사본부장이 사무실로 첫 출근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수고 많으십니다. 네,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의 첫 출근인데 소감 좀 본부장으로서 맡겨진 막중한 책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수사본부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해서 구성한 만큼 서로 잘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고우면함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통일교와 신천지 이 여러 의혹과 좀 우선순위를 둔 좀 의혹이 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수사단 준비가 완전히 지금 구성이나 장소 준비나 이런 게 완전히 세팅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차차 논의해 나가야 됩니다. 신천지 사건에도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인지수사인지 고발된 사건 위주로 하시는지 그 부분도 검토해서 말씀드려요. 네, 앞으로 좀 특검도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수사 계획 좀 계획된 게 있습니까? 네, 김태웅 본부장의 출근길 메시지 들어와 봤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실체를 규명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통일교냐 신천지냐 우선순위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 등에 대해서는 모두 검토 중이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15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실질 구형이다라고 규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구형량과 선고 형량 사이에 어느 정도 비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고가 될 수 있는 형량이다라고 예정을 하고 우리는 실질적인 구형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15년형이 우리는 실질 구형이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내지는 한 차례 장량 감경을 예상을 해서 유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것인데요.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만약에 판사가 뭐 징역 30년 등 유기징역형을 실제로 선고할 경우에는 구형량과 이 선고형량 사이의 비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의 실질 구형을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장량 감경을 염두에 두고 유기징역형을 실질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1심에서는 장량 감경까지 고려한 구형을 하기는 특검으로서는 선택하기 좀 어려운 선택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내일이 결심 공판인데 직전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 설명하기로는 이제 공소의 맥락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좀 보완하는 취지니까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초에 검찰이 기소했던 공소장의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증인신문이라든지 추가 이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조사를 통해서 미세하게 날짜 등의 차이가 있을 때 변경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별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우리가 재판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우리가 최초 공소장을 쓸 때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거치면서 그 날짜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내용을 변경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는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칠 만큼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하지 않다라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봤고요. 그간 특검이 주장했던 내용과 부합하고 일부 증거조사 등을 통해서 내용을 보완한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우리는 변경을 허가한다라고 판사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것이 실제로 선고로 이어질 때는 변경된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이제 판사가 특검이 과연 입증에 성공했느냐 이 부분을 두고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공판 정지 청구까지 언급을 하면서 압박했는데 이것도 실제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특검의 이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칠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재판이 정지되어야 되고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기현 판사가 이 부분은 결국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이상 이 변경된 공소 사실을 과연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가는 검찰의 몫인 것이지 이것이 변호인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내일이 결심 공판이고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량도 이 체포방해 재판부의 선고에도 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체포방해 재판부의 선고는 판사의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라는 것은 결국 이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판단 주체가 법원과 검찰로 상이하다라는 점에서 이 각각이 서로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체포방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체포방해 사건의 대전제도 내가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가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선고기를 좀 미뤄달라. 내란에 대한 선고 결과를 보고 체포방해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체포방해 사건의 판사는 그것은 쟁점이 다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따라서 양 사건을 별개로 보는 것이 맞고 또 검찰의 구형량이 다른 사건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공천원금 수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서울 동작구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자, 경찰은 그 탄원서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구의원 A씨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실제로 2023년 말에 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한테 이런 내용의 탄원서 줬다는 겁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게 1,000만 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취지의 이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인데요. 지금 경찰에서 아마 조사 과정 중에는 해당 탄원서를 적게 된 이유뿐만 아니라 그 탄원서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인지 그리고 그러한 금전을 제공했다면 제공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이것을 제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이 사람의 진술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제보의 경위 등을 순차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자신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에서는 공여자가 자백해야만 사실상 이 수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공여자 스스로가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후에 돌려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묘사하지 못할 정도로 상세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자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여자가 자신이 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직접 이수진 전 의원에게 제출했을 정도로 또 이것을 사회에 공개했을 정도의 상황이니 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만약 이런 사실관계가 먼저 파악이 된다면 다음 쟁점은 김병기 의원이 배우자가 이런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과연 알았을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만 받았는가, 배우자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김병기 의원이 인지하고 반환을 지시했는가, 또 반환한 시기와 그 해당 금품을 수수한 시기, 그 시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같은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런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받은 다음에 이후에 반환하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 형량을 결정할 때는 돌려줬느냐가 형량의 어떤 일부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받았다면 배우자와 김병기 의원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김병기 의원은 현재 이 해당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배우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겠지만 양자 간의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기관이 철저히 파고드는 방식의 추궁 조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예, 이 새우깡 쇼핑백에 2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다른 구의원은 내일 또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경찰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거나 혹은 핵심 인물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실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느냐가 경찰이 수사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동작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뭉개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고 해가 바뀐 다음에 서울청에서 사건을 배당했단 말입니다. 이 몇 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니었던가, 또 원내대표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점에서라도 신속하게 서울청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선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 이런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제1의 수사가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고 수사 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때는 빠르게 관련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등을 선행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뇌물을 공유했다라고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김경시 의원이 해외로 출국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빠르게 이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차세대 인공지능의 미래로 낙점했습니다. 인공지능 두뇌를 탑재한 로봇들도 CES 전시장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전시장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은 엔비디아의 CES 전시가 열리고 있는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로입니다. 이곳에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부터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인 베라루빈, 그리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건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와 엔비디아의 합작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젠슨 황 CEO는 CES 기조 연설에서 AI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넘어 물리적인 몸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AI의 몸으로 지목한 게 바로 이 벤츠 차량이었습니다. 단순히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넘어서 차가 운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도로 위 상황을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까지 더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CES 2026 전시장 곳곳에서도 자율주행 그리고 AI를 실은 AIDV 차량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웨이모와 위라이드 등 중국 로봇 군단의 공세가 가장 거셌는데요. 여기에 죽스 등 미국 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미중 기술 대결이 격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직접 젠슨 황 CEO와 30분 동안 비공개 회담을 진행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벤츠에 이어서 현대차와 어떤 미래차를 구상할 것인지 깐부의 협력 확대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공지능의 또 다른 몸체죠. 로봇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됐을지 궁금한데요. CES에서 어떤 로봇들이 공개됐습니까? 네, 역시 가장 크게 눈길을 끌고 있는 건 대규모 중국의 로봇 군단이었습니다. 이제는 로봇이 어색하고 뻣뻣했던 그 움직임은 찾아볼 수가 없는 옛말이 됐습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뛰고 단체 근무를 하는 건 물론이고요. 게임 속 로봇과 같이 주먹을 날리고 뒤돌려차기를 하는 모습에 로봇관이 위치한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노스홀에는 관람객들의 환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귀엽고 작은 로봇이 집안을 곳곳을 누비는 홈 로봇은 물론이고 탁구를 치거나 의사처럼 척추 수술을 집도하는 로봇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팔을 대신하는 걸 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맞선 현대차의 아틀라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람보다 우수한 작업 능력을 보이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2년 뒤면 양산체제까지 갖춰집니다. 또 바퀴 4개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어떤 지면도 쉽게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이동 로봇 모베드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젠스당 CEO가 인공지능의 미래로 낙점한 피지컬 AI가 이제 한층 더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박견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반도체에 힘입어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네, 증권과 예상치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년 4분기보다 무려 208.2% 더 늘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돌파한 건 한국 기업 최초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3분기에 세웠던 자체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7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매출은 1년 전보다 22.7% 증가한 93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 분기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역대급 실적은 메모리 가격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증권업계에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16조 원에서 17조 원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새해 들어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코스피가 오늘도 4,600선에서 4,700선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일단 오늘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3% 내린 4,531.46포인트로 개장했는데요. 현재는 소폭 올라서 4,53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오늘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주목되는데 분기 이익 20조 원이라는 신기원을 열었지만 시장의 예상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코스닥은 0.35% 오른 950.71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은 가속이 붙지 않고 있는데 자, 지금은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94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오늘 3.9원 오른 1,449.7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일본 수출을 금지한 이중용도 물자에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히토류 7종을 포함해 800여 개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추가적 보복 조치를 발표하는 등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중국은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면서 구체적인 목록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 상무부가 공고한 일반적인 목록에는 10여 개 산업 분야에 걸쳐 800여 개의 물자가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엔 사마륨과 디스프로슘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히토류 7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이 곧바로 꺼내들었던 무기들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구체적인 수출 금지 목록이나 기준을 밝히지 않은 건 고도의 압박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 기업들은 구조적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Production will slow down, development of new products coming online, factories will start to slow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중국은 또 일본에 관련 물자를 수출하는 제3국까지 제재해 우회 수출을 막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최근 수년간 일본을 상대로 한 반격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대응에 따라선 민간형 히토류의 수출까지 규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격적인 수출 금지에 이어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공정용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압박의 고삐를 더욱 쥐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미 이민 당국이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에 착수한 가운데 30대 여성이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국토부는 과격 폭도 테러 행위를 방어한 거라 주장했지만 지역사회 반발은 심상치 않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 단속국 차량 주위에 성난 시민들이 몰려들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쏩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여성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문이 열린 차량 안에 터진 에어백과 혈흔이 보입니다. 숨진 여성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사망한 여성이 테러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폭도들이 요원들을 막아선 가운데 이 여성이 차량으로 위협해 방어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It was an act of domestic terrorism. What happened was our ICE officers were out in an enforcement action. 하지만 현지 시장은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정부 설명을 헛소리라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Do have a message for our community, for our city, and I have a message for ICE. To ICE, get the fuck out of Minneapolis. 이번 총격 사건은 이민당국이 미네소타주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미 트럼프 정부는 민주당 정치인이 이끄는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이민 단속 강도를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격 사망 사건으로 고강도 이민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가 거세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는 지난 2020년 5월 경찰의 과도한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당시 사건으로 경찰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당분간 추위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에도 나흘 만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중부를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 낮에는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이후 기온이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고 주말에도 강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을 포함해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과 대구 2도에 그치겠고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에, 오후까지는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반면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예방에 각별히 힘써야겠습니다. 추위 속 내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에는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